돈은 빠르게 버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벌리는 돈에는 힘이 없다. 빠르게 쌓은 부는 위기에 쉽게 무너진다. 돈을 다루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벌린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천천히 버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쌓는 부의 반석이 탄탄해져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으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무너진다 해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빚을 갚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 공부를 통해 매달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돈이 진정으로 강한 돈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 버는 법, 지은이 윌리엄 안, 발행 리드 출판입니다. 자수성가한 재미교포 자산가의 느리지만 완벽하게 돈 버는 법. 재미교포 자산가가 쓴 이 책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부자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터틀 스텝 10단계라고 명명하고 어려운 경제 이론을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를 빌려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터틀 스텝은 거북이의 터틀과 걸음이라는 스텝을 합성해 만든 콩글리시입니다. 부는 결코 자랑하거나 마구 낭비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부자들은 부를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와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 얻는 일에는 명확한 목적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자산을 만드는 일은 돈 버는 일의 가장 기초에 해당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이해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흔들림 없이 목표로 나아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장기적인 플랜을 꼼꼼하면서도 단순하게,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알아야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삼는다. 거창하게 자본주의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 자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란 궁극적으로 돈을 말하며 그 덕분에 돈에 울고 웃으며 산다.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도 그 성격이나 특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본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 뭔지 모르지만 딱 봐도 자본이나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국가의 제도나 국민들의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틀이다. 한국의 지식인에게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과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조사를 하면 철학자 칼 마르크스와 그의 책 자본론이 나란히 선두를 차지한다. 자본주의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꽤나 중요하고 대단한 개념인 것은 틀림없다. 물론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추구되는 대상이 아닌 역사 발전 단계의 하나로 소개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론은 칼 마르크스가 영국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한 뒤 쓴 책으로 1867년에 나온 고전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2권과 3권은 마르크스 사후에 친구였던 엥겔스가 그의 자료를 모아 발표했다.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며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창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착취당한 노동자 계급이 무력투쟁으로 자본가 계급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계급에 의해 권력이 형성, 장악되어 자본주의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 후 국가가 계획경제를 실행해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사회주의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회주의를 거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이상국가인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비록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던 당대 수많은 사회투쟁의 지침서가 되었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도 건재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주요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가 건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자본주의 바탕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가 사라질 일은 없을 듯하다. 자본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잉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된 화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른다.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팔아 가치인 화폐를 더 번다. 이때 발생하는 가치가 잉여 가치다. 이는 투자한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자본가가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잉여 노동이 투입, 착취되어 잉여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점차 자본가가 그 가치를 독식하며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프롤레타리아의 반발을 산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다. 즉, 일하는 노동자가 군말 없이 계속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뜻이다. A는 돈을 가진 자본가다. 2만 원을 투자해 옷 공장을 차렸다. 이때 A는 생산 수단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 5명을 고용했다. A는 노동을 돈으로 산 것이다. 노동자 1명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옷은 10벌이다. 총 5명을 고용했으므로 A는 하루에 50벌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한 옷은 시장에서 한 벌에 1,000원에 판매했다. 50벌이므로 5만 원을 벌었다. 그런 뒤 A는 공장 유지비, 모직물, 가격, 운반비 등으로 소비되는 제반 비용 2만 원을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일당으로 1,000원씩 지불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가능하다. 하루 판매량 5만 원 빼기 노동자 일당 5,000원 빼기 제반 비용 2만 원 빼기 초기 투자금 2만 원은 수익 5,000원. A는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에 5,000원을 벌었다. 즉 5,000원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그러자 A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2만 원을 투자해 생산 설비를 늘리고 5명의 노동자를 더 뽑았다. 5명이 추가되어 기존 50벌에서 100벌을 생산하게 되었고 한 벌에 1,000원이니 하루 판매량은 10만 원이 되었다. 이때 제반 비용은 원래 들던 것에서 5,000원만 늘었다. 하루 판매량 10만 원 빼기 노동자 일당 1만 원 빼기 제반 비용 2만 5천 원 빼기 투자금 4만 원은 수익 2만 5천 원. 노동자를 2배 늘리고 투자금도 2배 늘렸더니 A의 수익은 5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A는 여전히 노동자에게 1,000원의 일당만 지불해도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 착취로 본 것이다. 그럼 하루 50벌의 옷을 갖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50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당연히 자본주의 하에서는 공장, 즉 생산수단을 갖는 게 현명하다. 생산수단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자본량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대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해 수정자본주의 또는 후기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복지의 형태로 재분배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이 쉽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같은 개념으로 금융계에서는 디지털 돈을 만들어 원래 가진 자본의 몇십 배 이상을 만들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은행에는 실제 하는 돈이 없는데도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다. 은행이 운용하는 총자금 대비 실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미국은 은행이 1억 2,750만 달러 이하를 운용하면 10%인 1,275만 달러만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은행은 대공황 등의 경제 위기가 도래해 공포에 빠진 예금주들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한다. 실제로 내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10배나 더 큰 돈을 합법적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벌고 있다. 생산수단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자본가나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결국 같은 방식으로 화폐를 운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사업가, 기업가, 투자가라 부른다. 그 사업가와 투자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우린 노동자라 부른다. 보통의 노동자는 또 다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일당 1달러를 1달러 10센트로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자본주의다. 자본가와 투자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그 자본가와 투자가들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일한다. 슬픈 현실이다. 물론 당신이 지금 당장 자본가나 투자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일당 1달러를 1달러 10센트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그 늘어난 일당 10센트를 모아 아주 작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당신의 자본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슬픈가?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다. 빠르게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현재 상황에서 3, 4년 이내를 목표로 정한다.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할 각오로 임한다.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월 1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방하면 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겐 현인이자 군자이다. 이 말은 대기업에서 월급 1만 달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수입과 다루는 돈의 단위가 커짐에 따라 그 돈을 감당할 깜냥도 함께 커져야만 한다. 그래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은 쉽게 빠져나간다. 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당할 만큼의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관리할 깜냥도 함께 키워나가야만 이룩한 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버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어떤 변곡점을 넘어서면 돈은 스스로 아주 빠르게 불어난다. 돈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생기면 흐름을 타고 움직이면서 그 폭을 증가시킨다. 그때는 이미 돈을 다루는 경험을 충분히 한 상태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운용하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삶이 한결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돈은 빠르게 버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벌리는 돈에는 힘이 없다. 빠르게 쌓은 부는 위기에 쉽게 무너진다. 돈을 다루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벌린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천천히 버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쌓는 부의 반석이 탄탄해져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으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무너진다 해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빚을 갚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 공부를 통해 매달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돈이 진정으로 강한 돈이다. 부를 쌓아감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을 알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덤비면 언제든 자만이 따르고 실수가 생긴다. 빨리 돈이 벌릴지 몰라도 돈에 힘이 없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배우며 덤비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게 된다. 그래서 도달하기까지 더디지만 그 돈은 힘이 있다. 투기가 아닌 투자할 생각이라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덤벼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부를 쌓아 나갈 다짐을 하라. 아직 잘 모르면서 욕심으로 덤비다간 혼자 날뛰다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고 마는 불나방이 될 뿐이다. 남보다 2배 더 일하라.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할 때 당신은 16시간씩 일해야 한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명하게 일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로 가려면 멀었다.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이 될 때까지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한다. 지금 그들이 1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30분을 더하고 또 30분을 보태서 2시간을 일하라. 그러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목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여야 한다. 토마스 코리가 쓴 부자의 습관들에서 부자의 86%가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주 32에서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여긴다는 사실로 볼 때 그들은 최소 25에서 50%의 시간을 더 일한 것이다. 난 사업을 하다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의 해결 과정을 종이에 그리거나 적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운전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그 문제만을 생각한다. 때로는 꿈에서도 그 문제가 나타나 괴롭히기도 한다. 그리고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미친 듯이 찾아본다. 그 일의 해결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대부분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지금 무언가 큰 틀에서 방향을 바꾸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고 2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가 일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돈을 더 줄 이유가 없다.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은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버는 돈보다 다만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라.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 일화는 유명하다. 19살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그는 20대 내내 자신의 인생에 주말과 휴가라는 두 단어는 없었다고 회고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나의 20대는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의 그와는 다르게 꽤나 악독한 사장이었다.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것을 즐겼고, 사무실에서 주차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그의 자리였다고 한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차 번호를 외워 감시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어 자선 사업가로 아프리카 등지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기억할 만하다. 내가 했던 방식대로 일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조언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당신이 안일하게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 때 당신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과 미래의 삶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될 바에 그냥 지금의 삶을 즐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미래까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버는 소득의 20%를 더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2배 더 일하라. 지금 당신의 삶이 증오스러울 만큼 힘들게 일하면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동화 속 같았다. 주인공 도로시가 고향인 캔자스로 자신을 돌려보내줄 수 있다는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에메랄드 성을 찾아간다. 그런데 막상 마법사를 만나고 보니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마법사 같은 곳. 미국은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기대만 컸지 한국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미국으로 도피했던 게 아닌가 싶다. 당시에는 그것이 젊은이의 특권인 모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피였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게 시작한 미국 생활 초기 몇 년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큰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도움받을 친지 한 명 없는 우리 부부에게 온 너무 큰 시련이었다. 그 당시 아내는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비를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내린 나의 결론은 돈을 벌자였다. 돈으로 딸의 발달장애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디든 이 한 몸 던져야 그것에 묻혀 그나마 살 것 같았다. 나의 돈 벌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이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안 쓰든가 더 벌든가 이 2가지 방법뿐이었다. 돈을 버는 첫 단계는 돈 벌 결심에서 시작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뿐이라도 좋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도 좋다. 좋은 가방을 사고 싶어서도 좋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에 닿아 있어야 한다. 진짜 부자란 바로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거창한 이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당장은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된다. 거창한 이상보다는 당장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자.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까? 막연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함께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금전적 자유보다 시간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사실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빠지면 무너지는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상당 시간 투자해서 일해야만 그것이 유지된다. 그들은 성공한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이다. 그들의 삶은 늘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 행복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시간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사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자. 좋은 차나 좋은 가방을 갖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 역시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여유를 갖는 일은 참으로 뿌듯한 감정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적 자유를 얻는 일이다. 경제적 자유란 시간적 자유를 갖기 위한 전 단계이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지만 잠잘 시간 없이 일만 한다면 그 사람에겐 자유가 없는 셈이다. 시간을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조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이 아침이면 직장에 간다. 그들은 직장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일하고 그 중간중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단계가 없다면 그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간 시간이다. 그 시간 내에서 눈치를 보며 조금씩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함께 가진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따르는 일이며 그 시간은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그 가치로 월급을 받는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고객들로부터 돈을 벌게 된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돈 버는 시스템 속에서 내 시간을 찾고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시간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생각지도 마라.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부자 되는 터틀 스텝 10단계. 터틀 스텝 제1단계. 건강부터 챙겨라. 터틀 스텝 제2단계. 자가 포식하라. 터틀 스텝 제3단계. 지금 소득보다 20%를 늘려라. 터틀 스텝 제4단계. 빚에서 탈출하라. 최대한 빨리. 터틀 스텝 제5단계. 1만 달러를 모아라. 터틀 스텝 제6단계. 5천 달러는 응급자금으로 저축하고 남은 5천 달러로 투자 시작. 터틀 스텝 제7단계. 투자를 자동화해서 소득의 40%를 투자하고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7.5단계. 부의 추월 차선 타기. 터틀 스텝 제8단계. 연 지출 금액 15배의 자산을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9단계. 연 지출 25배의 순 자산을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10단계.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터틀 스텝 제3단계. 지금 소득보다 20%를 늘려라. 터틀 스텝 제3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1. 독서를 시작한다. 하루에 30분 무조건 책을 읽어라. 이는 습관으로 자동화시켜야 한다. 시간의 낭비를 줄이거나 상황을 바꾸면서 부업 등을 통해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어라.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모조리 사다가 읽어라. 밀레니얼의 특징은 전자기기 사용량이 높다는 것이다. 그중 특히 핸드폰 사용률이 높고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채팅 앱을 이용한 대화를 더 즐긴다. 그야말로
현실과 가상 공간의 구분이 없어진 세대다. 밀레니얼에게 가상현실이란 이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지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러다 보니 밀레니얼은 시각적 정보를 즐기고 짧은 기사들을 즐긴다.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얻는 것을 좋아한다. 전통적 방식의 신문이나 책 등에서 정보를 얻는 일은 대체로 힘들어한다. 유튜브 등의 영상 소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책이 주는 집중력과 영감은 시각적 매체들이 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반드시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보충하는 형태로 이용하자. 2. 현재 수입에서 20%를 더 늘릴 방법을 찾는다. 지금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벌거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월급을 20%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더 버는 것이다. 월급을 높일 수 없다면 부업을 통해 수익을 20%더 늘려야 한다. 부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첫 번째 방법인 독서가 아주 소중하다. 물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방면으로 함께하기 바란다. 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충분치 않아도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한 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칠 수 있다.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실행하라. 찾아보면 생각보다 돈 버는 방법들이 꽤 많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은 더 벌든가 아니면 덜 쓰든가 딱 두 가지다. 우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이미 늦은 게 맞다. 시간은 많은 게 아니다. 미친 듯이 찾아보고 노력해서 제 3단계의 급여와 부업으로 20%의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아직 충분한 내공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역시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의 사업 실패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실패를 많이 한 자만이 성공한다는 말은 잊어버려도 좋다. 실패 없이 성공할 방법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실패해가며 성공해야 하는가? 거북이가 약삭 빠른 토끼와 경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자가 포식 같은 경우는 당장 실행해야 하겠지만 사업은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라.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터틀 스텝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터틀 스텝 제4단계. 빚에서 탈출하라. 최대한 빨리.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0%가 비상금으로 쓸 현금이 $400도 없다고 답했다. 저축은커녕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기지, 오토론, 신용카드 등의 빚을 기본적으로 가정 경제에 깔고 있다. 빚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매달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투자한 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유일한 낙으로 사는 이들이 간과하는 아주 큰 문제는 빚이 주는 정신적인 짐이다. 빚이 있는 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부자는 한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빚이 주는 정신적인 피폐함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병들게 한다. 빚 갚는 순서는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갚으면 된다. 첫째,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부터 갚는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20%에 육박하지만 주택대출 모기지는 현재 기준 3, 4%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게 먼저이다. 둘째,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빚을 먼저 갚는다. 만약 당신에게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신용카드 대출보다 낮은 6%의 이자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대출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갚는 상황이라면 가정 형편에 따라 자식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 부자 되는 터틀 스텝은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므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어버리면 지쳐서 목표를 이뤄내기가 힘들다. 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빚부터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금액에 따라 빚을 갚는 순서를 정한다. 집을 사는데 받은 대출금은 어차피 단기간에 갚기 쉽지 않다. 이때는 금액이 적은 순서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순리다. 갚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은 금액부터 갚고 마지막으로 큰 부채인 주택대출을 장기간 갚아 나가는 방법이 현명하다. 물론 주택 부채마저 다 갚아버린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터틀 스텝 제4단계에서는 주택 부채를 제외한다. 잘못하면 다른 중요한 단계도 가보지 못한 채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맞게 반드시 주택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한 계획을 같이 갖는 것을 권유한다. 액수가 크다고 갚지 않아야 하는 빚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기 때문이다. 빚이 없는 자기 집을 가질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이후 나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터틀 스텝 제5단계 1만 달러를 모아라. 이 단계까지 왔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마침내 부자가 될 수 있는 진짜 단계에 들어섰다. 빚을 갚고 나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정신적 안도감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과 경험이 되어 있을 것이다. 현실은 부자 되기 경주 출발선에서 막 출발한 상태다. 토끼는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지만 거북이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이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앞선 단계들로 몸과 마음은 건강한 상태이다. 의욕이 충만해 있고 쓸데없는 무거운 짐은 모두 벗어 던져버린 최상의 컨디션이다. 이제부터 해볼 만한 경주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버는 돈은 무조건 당신의 돈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빚도 없고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도 없다. 주택 대출이 있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금리로 빌렸을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1만 달러를 모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모을수록 좋다. 제6단계부터는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불려나갈 것이다. 겨우 1만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투자의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우린 천천히 우직한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나갈 것이다. 지금쯤이면 하루 30분씩의 독서 습관도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을 것이다. 터틀 스텝 제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이다. 터틀 스텝 제7단계 투자를 자동화해서 소득의 40%를 투자하고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ETF란 S&P 500 인덱스와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를 말한다.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연동형 ETF, 주식 ETF, 채권 ETF, 현물 ETF,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등 종류가 많다. 그중 터틀 스텝에서 권하는 종류는 지수 연동형 ETF다.
ETF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그리고 ETF 세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1. 뮤추얼 펀드. 여러 투자가들의 돈을 모아 펀드 매니저가 주식 등을 대거 매입한다.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100개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회사에 대한 공부, 직접 사는데 들이는 시간, 살 때마다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등으로 아주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 매니저가 이 일을 대신 해주고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전체 투자 금액 중 투자한 만큼의 비율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금이 주어진다. 장점, 편리함, 분산 투자 가능,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펀드를 운영. 단점, 전문가가 운영하므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함. 수익이 생기든 손실이 생기든 상관없이 투자금에서 최소 1, 2%가 운영 수수료로 나감. 2. 인덱스 펀드. 1975년 존 보글이 뮤추얼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의 샘플로 대표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든 것이다. S&P 500 인덱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0개 회사의 평균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보통 오늘은 10포인트 올랐다라는 식의 포인트로 설명된다. 존 보글이 만들었으나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 사용되는 투자 상품은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다. 장점, 분산되어 있으며 투자하기 간편함.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형 펀드라 수수료가 낮음. 실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수료는 0.04%임. 단점,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구성 종목 교체가 어려움.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상품. 3. 지수 연동형 ETF. 인덱스 펀드와 아주 비슷하나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하루에 한 번만 사고 팔 수 있다면 ETF는 주식과 같이 하루에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다. 장점,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같음. 단점, 중위험 중수익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수익을 바라고 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함. 다시 말해 지수 연동형 ETF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혹자는 ETF의 이런 주식과 같은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터틀 스텝 제7단계까지 온 당신이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정도에 흔들리거나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201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후의 자금 가운데 10%는 미국 국채 단기물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말을 떠올려 보자. 부자 되는 터틀 스텝에서는 많은 ETF 중 해외 ETF, 그 중에서도 미국 ETF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좀 더 알고 싶다면 소개한 김태현의 해외 ETF 백과사전을 읽어보라. 그리고 본인에게 맞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의 섹션을 찾아 투자하거나 고배당 ETF에 투자해보라. 국내와 해외, 특히 저자가 추천하려는 미국 ETF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았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자동화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펀드로 수입의 40%가 무조건 적립되게 하라는 것이다.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자. 이를 꼭 지킨다면 10만 달러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것이다. 이제 부자가 되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터틀 스텝 7.5단계 부의 추월 차선 타기. 지금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빙 워크를 만드는 것이지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까지는 노동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함께 올려왔다. 이제 그 노동시간 중 얼마를 할애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의 기본이 되는 직장은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부업을 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무조건 온라인 사업을 한다. 오프라인 사업은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한 번 임대한 사무실이나 상가는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2. 팔고자 하는 물건은 무조건 아웃소싱한다. 재고가 없는 물건보다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온라인 스토어를 추천한다. 이때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사이트나 온라인 컨벤션 등을 살펴보라. 놓치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미니멈 오더 수량이 많지 않아도 주문을 받아주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온라인 스토어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포화 상태이다. 하지만 당신이 남들보다 빠른 속도와 시간을 투자한다면 승산이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포화된 시장이란 없다. 더 잘하면 된다. 더 잘할 방법은 속도와 시간, 그리고 디테일에 있다. 치열한 공부를 통한 2%의 다른 디테일은 남과 나를 다르게 보이게 한다. 브랜딩은 결국 디테일의 차이에서 나온다. 3. 창업 초기 자본을 최대한 아끼고 절대로 빚을 내지 않는다. 사업 초기 자본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는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업 로고나 디자인 등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이때도 프리랜서 등을 온라인에서 찾아 일을 맡기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돈이 될 일을 찾아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다. 취미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재밌게 할 일보다 돈이 되는 일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결정하면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 저질러야 일은 진행된다. 5. 일정 수익이 6개월 이상 지속되기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인다. 내가 사장이고 고객센터이고 재고관리장이다.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일정 수익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라.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6. 동업을 고려해본다. 우리는 동업을 하면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동업이란 게 그만큼 성공하기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나 역시 동업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할 여력이 안 된다면 동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동업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돈 버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안은 한국에서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졸업한 후 취업을 했지만 한국의 직장 생활에 암울한 미래를 느껴 2000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미국 생활에서 초기 투자금 1,000달러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사업을 시작하여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힘든 과정을 보냈지만 사업이 점차 성장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4-5시간만 일하며 수동적 소득만으로 연 100만 달러를 버는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완벽하게 돈 버는 법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쓴 책이라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학벌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조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자는 부재에서도 볼 수 있듯 천천히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서 만든 부는 진정으로 강한 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총 4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돈 공부와 부자 되는 마인드에 있어서 정말 날카로운 주사바늘 같은 따끔한 조언과 저자의 철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사업을 통해 부를 일궈온 저자의 인생 흔적이 깊이 묻어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욱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냉소적이지만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저자의 문장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외치는 듯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저자가 정리한 느리지만 완벽하게 돈 버는 방법, 터틀 스텝 10단계가 담겨 있는데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아주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주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터틀 스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종잣돈 1만 달러를 만들고 소득의 40%를 적립식으로 미국 ETF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갚고 소득의 20%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40%를 매달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언제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생산 수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무엇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본업을 하면서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신의 수동적 소득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거나 현금 흐름이 아닌 시세 차익을 염두하고 투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비율에 부동산 비중이 아주 크다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시세 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단계가 분명 필요할 수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다른 특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이것을 염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본주의를 알아야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삼는다. 거창하게 자본주의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 자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란 궁극적으로 돈을 말하며 그 덕분에 돈에 울고 웃으며 산다.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도 그 성격이나 특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본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 뭔지 모르지만 딱 봐도 자본이나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국가의 제도나 국민들의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틀이다. 한국의 지식인에게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과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조사를 하면 철학자 칼 마르크스와 그의 책 자본론이 나란히 선두를 차지한다. 자본주의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꽤나 중요하고 대단한 개념인 것은 틀림없다. 물론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추구되는 대상이 아닌 역사 발전 단계의 하나로 소개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론은 칼 마르크스가 영국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한 뒤 쓴 책으로 1867년에 나온 고전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2권과 3권은 마르크스 사후에 친구였던 엥겔스가 그의 자료를 모아 발표했다.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며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창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착취당한 노동자 계급이 무력투쟁으로 자본가 계급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계급에 의해 권력이 형성, 장악되어 자본주의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 후 국가가 계획경제를 실행해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사회주의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회주의를 거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이상국가인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비록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던 당대 수많은 사회투쟁의 지침서가 되었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도 건재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주요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가 건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자본주의 바탕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가 사라질 일은 없을 듯하다. 자본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잉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된 화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른다.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팔아 가치인 화폐를 더 번다. 이때 발생하는 가치가 잉여 가치다. 이는 투자한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자본가가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잉여 노동이 투입, 착취되어 잉여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점차 자본가가 그 가치를 독식하며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프롤레타리아의 반발을 산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다. 즉, 일하는 노동자가 군말 없이 계속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뜻이다. A는 돈을 가진 자본가다. 2만 원을 투자해 옷 공장을 차렸다. 이때 A는 생산 수단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 5명을 고용했다. A는 노동을 돈으로 산 것이다. 노동자 1명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옷은 10벌이다. 총 5명을 고용했으므로 A는 하루에 50벌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한 옷은 시장에서 한 벌에 1,000원에 판매했다. 50벌이므로 5만 원을 벌었다. 그런 뒤 A는 공장 유지비, 모직물, 가격, 운반비 등으로 소비되는 재반 비용 2만 원을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일당으로 1,000원씩 지불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가능하다. 하루 판매량 5만 원 빼기 노동자 일당 5,000원 빼기 재반 비용 2만 원 빼기 초기 투자금 2만 원은 수익 5,000원. A는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에 5,000원을 벌었다. 즉 5,000원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그러자 A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2만 원을 투자해 생산 설비를 늘리고 5명의 노동자를 더 뽑았다. 5명이 추가되어 기존 50벌에서 100벌을 생산하게 되었고
한 벌에 1,000원이니 하루 판매량은 10만 원이 되었다. 이때 제반 비용은 원래 들던 것에서 5,000원만 늘었다. 하루 판매량 10만 원 빼기 노동자 일당 1만 원 빼기 제반 비용 2만 5천 원 빼기 투자금 4만 원은 수익 2만 5천 원. 노동자를 2배 늘리고 투자금도 2배 늘렸더니 A의 수익은 5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A는 여전히 노동자에게 1,000원의 일당만 지불해도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 착취로 본 것이다. 그럼 하루 50벌의 옷을 갖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50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당연히 자본주의 하에서는 공장, 즉 생산수단을 갖는 게 현명하다. 생산수단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자본량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대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해 수정자본주의 또는 후기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복지의 형태로 재분배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이 쉽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같은 개념으로 금융계에서는 디지털 돈을 만들어 원래 가진 자본의 몇십 배 이상을 만들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은행에는 실제 하는 돈이 없는데도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다. 은행이 운용하는 총자금 대비 실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미국은 은행이 1억 2,750만 달러 이하를 운용하면 10%인 1,275만 달러만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은행은 대공황 등의 경제 위기가 도래해 공포에 빠진 예금주들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한다. 실제로 내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10배나 더 큰 돈을 합법적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벌고 있다. 생산수단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자본가나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결국 같은 방식으로 화폐를 운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사업가, 기업가, 투자가라 부른다. 그 사업가와 투자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우린 노동자라 부른다. 보통의 노동자는 또 다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일당 1달러를 1달러 10센트로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자본주의다. 자본가와 투자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그 자본가와 투자가들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일한다. 슬픈 현실이다. 물론 당신이 지금 당장 자본가나 투자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일당 1달러를 1달러 10센트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그 늘어난 일당 10센트를 모아 아주 작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당신의 자본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슬픈가?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다. 빠르게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현재 상황에서 3, 4년 이내를 목표로 정한다.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할 각오로 임한다.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월 1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방하면 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겐 현인이자 군자이다. 이 말은 대기업에서 월급 1만 달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수입과 다루는 돈의 단위가 커짐에 따라 그 돈을 감당할 깜냥도 함께 커져야만 한다. 그래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은 쉽게 빠져나간다. 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당할 만큼의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관리할 깜냥도 함께 키워나가야만 이룩한 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버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어떤 변곡점을 넘어서면 돈은 스스로 아주 빠르게 불어난다. 돈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생기면 흐름을 타고 움직이면서 그 폭을 증가시킨다. 그때는 이미 돈을 다루는 경험을 충분히 한 상태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운용하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삶이 한결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돈은 빠르게 버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벌리는 돈에는 힘이 없다. 빠르게 쌓은 부는 위기에 쉽게 무너진다. 돈을 다루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벌린 만큼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천천히 버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쌓는 부의 반석이 탄탄해져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으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무너진다 해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빚을 갚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 공부를 통해 매달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돈이 진정으로 강한 돈이다. 부를 쌓아감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을 알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덤비면 언제든 자만이 따르고 실수가 생긴다. 빨리 돈이 벌릴지 몰라도 돈에 힘이 없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배우며 덤비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게 된다. 그래서 도달하기까지 더디지만 그 돈은 힘이 있다. 투기가 아닌 투자할 생각이라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덤벼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부를 쌓아 나갈 다짐을 하라. 아직 잘 모르면서 욕심으로 덤비다간 혼자 날뛰다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고 마는 불나방이 될 뿐이다. 남보다 2배 더 일하라.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할 때 당신은 16시간씩 일해야 한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명하게 일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로 가려면 멀었다.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이 될 때까지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한다. 지금 그들이 1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30분을 더하고 또 30분을 보태서 2시간을 일하라. 그러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목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여야 한다. 토마스 코리가 쓴 부자의 습관들에서 부자의 86%가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주 32에서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여긴다는 사실로 볼 때 그들은 최소 25에서 50%의 시간을 더 일한 것이다. 난 사업을 하다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의 해결 과정을 종이에 그리거나 적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운전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그 문제만을 생각한다. 때로는 꿈에서도 그 문제가 나타나 괴롭히기도 한다. 그리고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미친 듯이 찾아본다. 그 일의 해결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대부분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지금 무언가 큰 틀에서 방향을 바꾸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고 2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가 일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돈을 더 줄 이유가 없다.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은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버는 돈보다 다만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라.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 일화는 유명하다. 19살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그는 20대 내내 자신의 인생에 주말과 휴가라는 두 단어는 없었다고 회고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나의 20대는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의 그와는 다르게 꽤나 악독한 사장이었다.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것을 즐겼고 사무실에서 주차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그의 자리였다고 한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차 번호를 외워 감시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어 자선사업가로 아프리카 등지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기억할 만하다. 내가 했던 방식대로 일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조언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당신이 안일하게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 때 당신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과 미래의 삶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될 바에 그냥 지금의 삶을 즐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미래까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버는 소득의 20%를 더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2배 더 일하라. 지금 당신의 삶이 증오스러울 만큼 힘들게 일하면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동화 속 같았다. 주인공 도로시가 고향인 캔자스로 자신을 돌려보내줄 수 있다는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에메랄드 성을 찾아간다. 그런데 막상 마법사를 만나고 보니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마법사 같은 곳, 미국은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기대만 컸지 한국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미국으로 도피했던 게 아닌가 싶다. 당시에는 그것이 젊은이의 특권인 모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피였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게 시작한 미국 생활 초기 몇 년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큰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도움받을 친지 한 명 없는 우리 부부에게 온 너무 큰 시련이었다. 그 당시 아내는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비를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내린 나의 결론은 돈을 벌자였다. 돈으로 딸의 발달 장애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디든 이 한 몸 던져야 그것에 묻혀 그나마 살 것 같았다. 나의 돈 벌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이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안 쓰든가 더 벌든가 이 2가지 방법뿐이었다.
돈을 버는 첫 단계는 돈 벌 결심에서 시작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뿐이라도 좋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도 좋다. 좋은 가방을 사고 싶어서도 좋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에 닿아 있어야 한다. 진짜 부자란 바로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거창한 이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당장은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된다. 거창한 이상보다는 당장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자.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까? 막연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함께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금전적 자유보다 시간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사실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빠지면 무너지는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상당 시간 투자해서 일해야만 그것이 유지된다. 그들은 성공한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이다. 그들의 삶은 늘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 행복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시간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사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자. 좋은 차나 좋은 가방을 갖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 역시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여유를 갖는 일은 참으로 뿌듯한 감정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적 자유를 얻는 일이다. 경제적 자유란 시간적 자유를 갖기 위한 전 단계이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지만 잠잘 시간 없이 일만 한다면 그 사람에겐 자유가 없는 셈이다. 시간을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조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이 아침이면 직장에 간다. 그들은 직장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일하고 그 중간중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단계가 없다면 그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간 시간이다. 그 시간 내에서 눈치를 보며 조금씩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함께 가진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따르는 일이며 그 시간은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그 가치로 월급을 받는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고객들로부터 돈을 벌게 된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돈 버는 시스템 속에서 내 시간을 찾고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시간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생각지도 마라.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부자 되는 터틀 스텝 10단계. 터틀 스텝 제1단계. 건강부터 챙겨라. 터틀 스텝 제2단계. 자가 포식하라. 터틀 스텝 제3단계. 지금 소득보다 20%를 늘려라. 터틀 스텝 제4단계. 빚에서 탈출하라. 최대한 빨리. 터틀 스텝 제5단계. 1만 달러를 모아라. 터틀 스텝 제6단계. 5천 달러는 응급자금으로 저축하고 남은 5천 달러로 투자 시작. 터틀 스텝 제7단계. 투자를 자동화해서 소득의 40%를 투자하고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7.5단계. 부의 추월 차선 타기. 터틀 스텝 제8단계. 연 지출 금액 15배의 자산을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9단계. 연 지출 25배의 순 자산을 만들어라.
터틀 스텝 제10단계.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터틀 스텝 제3단계. 지금 소득보다 20%를 늘려라. 터틀 스텝 제3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1. 독서를 시작한다. 하루에 30분 무조건 책을 읽어라. 이는 습관으로 자동화시켜야 한다. 시간의 낭비를 줄이거나 상황을 바꾸면서 부업 등을 통해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어라.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모조리 사다가 읽어라. 밀레니얼의 특징은 전자기기 사용량이 높다는 것이다. 그중 특히 핸드폰 사용률이 높고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채팅 앱을 이용한 대화를 더 즐긴다. 그야말로 현실과 가상 공간의 구분이 없어진 세대다. 밀레니얼에게 가상현실이란 이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지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밀레니얼은 시각적 정보를 즐기고 짧은 기사들을 즐긴다.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얻는 것을 좋아한다. 전통적 방식의 신문이나 책 등에서 정보를 얻는 일은 대체로 힘들어한다. 유튜브 등의 영상 소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책이 주는 집중력과 영감은 시각적 매체들이 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반드시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보충하는 형태로 이용하자. 2. 현재 수입에서 20%를 더 늘릴 방법을 찾는다. 지금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벌거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월급을 20%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더 버는 것이다. 월급을 높일 수 없다면 부업을 통해 수익을 20%더 늘려야 한다. 부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첫 번째 방법인 독서가 아주 소중하다. 물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방면으로 함께하기 바란다. 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충분치 않아도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한 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칠 수 있다.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실행하라. 찾아보면 생각보다 돈 버는 방법들이 꽤 많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은 더 벌든가 아니면 덜 쓰든가 딱 두 가지다. 우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이미 늦은 게 맞다. 시간은 많은 게 아니다. 미친 듯이 찾아보고 노력해서 제3단계의 급여와 부업으로 20%의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아직 충분한 내공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역시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의 사업 실패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실패를 많이 한 자만이 성공한다는 말은 잊어버려도 좋다. 실패 없이 성공할 방법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실패해가며 성공해야 하는가? 거북이가 약삭빠른 토끼와 경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자가 포식 같은 경우는 당장 실행해야 하겠지만 사업은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라.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터틀 스텝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터틀 스텝 제4단계. 빚에서 탈출하라. 최대한 빨리.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0%가 비상금으로 쓸 현금이 $400도 없다고 답했다. 저축은커녕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기지, 오토론, 신용카드 등의 빚을 기본적으로 가정 경제에 깔고 있다. 빚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매달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투자한 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유일한 낙으로 사는 이들이 간과하는 아주 큰 문제는 빚이 주는 정신적인 짐이다. 빚이 있는 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부자는 한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빚이 주는 정신적인 피폐함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병들게 한다. 빚 갚는 순서는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갚으면 된다. 첫째,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부터 갚는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20%에 육박하지만 주택대출 모기지는 현재 기준 3, 4%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게 먼저이다. 둘째,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빚을 먼저 갚는다. 만약 당신에게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신용카드 대출보다 낮은 6%의 이자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대출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갚는 상황이라면 가정 형편에 따라 자식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 부자 되는 터틀 스텝은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므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어버리면 지쳐서 목표를 이뤄내기가 힘들다. 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빚부터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금액에 따라 빚을 갚는 순서를 정한다. 집을 사는데 받은 대출금은 어차피 단기간에 갚기 쉽지 않다. 이때는 금액이 적은 순서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순리다. 갚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은 금액부터 갚고 마지막으로 큰 부채인 주택대출을 장기간 갚아 나가는 방법이 현명하다. 물론 주택 부채마저 다 갚아버린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터틀 스텝 제4단계에서는 주택 부채를 제외한다. 잘못하면 다른 중요한 단계도 가보지 못한 채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맞게 반드시 주택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한 계획을 같이 갖는 것을 권유한다. 액수가 크다고 갚지 않아야 하는 빚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기 때문이다. 빚이 없는 자기 집을 가질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이후 나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터틀 스텝 제5단계 1만 달러를 모아라. 이 단계까지 왔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마침내 부자가 될 수 있는 진짜 단계에 들어섰다. 빚을 갚고 나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정신적 안도감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과 경험이 되어 있을 것이다. 현실은 부자 되기 경주 출발선에서 막 출발한 상태다. 토끼는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지만 거북이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이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앞선 단계들로 몸과 마음은 건강한 상태이다. 의욕이 충만해 있고 쓸데없는 무거운 짐은 모두 벗어 던져버린 최상의 컨디션이다. 이제부터 해볼 만한 경주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버는 돈은 무조건 당신의 돈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빚도 없고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도 없다. 주택 대출이 있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금리로 빌렸을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1만 달러를 모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모을수록 좋다. 제6단계부터는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불려나갈 것이다. 겨우 1만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투자의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우린 천천히 우직한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나갈 것이다. 지금쯤이면 하루 30분씩의 독서 습관도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을 것이다. 터틀 스텝 제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이다. 터틀 스텝 제7단계. 투자를 자동화해서 소득의 40%를 투자하고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ETF란 S&P 500 인덱스와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를 말한다.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연동형 ETF, 주식 ETF, 채권 ETF, 현물 ETF,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등 종류가 많다. 그중 터틀 스텝에서 권하는 종류는 지수 연동형 ETF다. ETF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그리고 ETF 세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1. 뮤추얼 펀드. 여러 투자가들의 돈을 모아 펀드 매니저가 주식 등을 대거 매입한다.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100개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회사에 대한 공부, 직접 사는데 들이는 시간, 살 때마다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등으로 아주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 매니저가 이 일을 대신 해주고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전체 투자 금액 중 투자한 만큼의 비율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금이 주어진다. 장점, 편리함, 분산 투자 가능,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펀드를 운영. 단점, 전문가가 운영하므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함. 수익이 생기든 손실이 생기든 상관없이 투자금에서 최소 1, 2%가 운영 수수료로 나감. 2. 인덱스 펀드. 1975년 존 보글이 뮤추얼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의 샘플로 대표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든 것이다. S&P 500 인덱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0개 회사의 평균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보통 오늘은 10포인트 올랐다라는 식의 포인트로 설명된다. 존 보글이 만들었으나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 사용되는 투자 상품은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다. 장점, 분산되어 있으며 투자하기 간편함.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형 펀드라 수수료가 낮음. 실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수료는 0.04%임. 단점,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구성 종목 교체가 어려움.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상품. 3. 지수 연동형 ETF. 인덱스 펀드와 아주 비슷하나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하루에 한 번만 사고팔 수 있다면 ETF는 주식과 같이 하루에 원하는 만큼 사고팔 수 있다. 장점,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같음. 단점, 중위험 중수익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수익을 바라고 하는 장기 투자의 유리함. 다시 말해 지수 연동형 ETF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혹자는 ETF의 이런 주식과 같은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터틀 스텝 제7단계까지 온 당신이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정도에 흔들리거나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201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후의 자금 가운데 10%는 미국 국채 단기물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말을 떠올려 보자. 부자 되는 터틀 스텝에서는 많은 ETF 중 해외 ETF, 그 중에서도 미국 ETF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좀 더 알고 싶다면 소개한 김태현의 해외 ETF 백과사전을 읽어보라. 그리고 본인에게 맞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의 섹션을 찾아 투자하거나 고배당 ETF에 투자해보라. 국내와 해외, 특히 저자가 추천하려는 미국 ETF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았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자동화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펀드로 수입의 40%가 무조건 적립되게 하라는 것이다.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자. 이를 꼭 지킨다면 10만 달러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것이다. 이제 부자가 되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터틀 스텝 7.5단계 부의 추월 차선 타기. 지금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빙 워크를 만드는 것이지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까지는 노동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함께 올려왔다. 이제 그 노동시간 중 얼마를 할애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의 기본이 되는 직장은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부업을 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무조건 온라인 사업을 한다. 오프라인 사업은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한 번 임대한 사무실이나 상가는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2. 팔고자 하는 물건은 무조건 아웃소싱한다. 재고가 없는 물건보다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온라인 스토어를 추천한다. 이때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사이트나 온라인 컨벤션 등을 살펴보라. 놓치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미니멈 오더 수량이 많지 않아도 주문을 받아주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온라인 스토어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포화 상태이다. 하지만 당신이 남들보다 빠른 속도와 시간을 투자한다면 승산이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포화된 시장이란 없다. 더 잘하면 된다. 더 잘할 방법은 속도와 시간, 그리고 디테일에 있다. 치열한 공부를 통한 2%의 다른 디테일은 남과 나를 다르게 보이게 한다. 브랜딩은 결국 디테일의 차이에서 나온다. 3. 창업 초기 자본을 최대한 아끼고 절대로 빚을 내지 않는다. 사업 초기 자본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는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업 로고나 디자인 등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이때도 프리랜서 등을 온라인에서 찾아 일을 맡기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돈이 될 일을 찾아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다. 취미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재밌게 할 일보다 돈이 되는 일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결정하면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 저질러야 일은 진행된다. 5. 일정 수익이 6개월 이상 지속되기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인다. 내가 사장이고 고객센터이고 재고관리장이다.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일정 수익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라.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6. 동업을 고려해본다. 우리는 동업을 하면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동업이란 게 그만큼 성공하기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나 역시 동업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할 여력이 안 된다면 동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동업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돈 버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안은 한국에서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졸업한 후 취업을 했지만 한국의 직장 생활에 암울한 미래를 느껴 2000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미국 생활에서 초기 투자금 1,000달러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사업을 시작하여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힘든 과정을 보냈지만 사업이 점차 성장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4-5시간만 일하며 수동적 소득만으로 연 100만 달러를 버는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완벽하게 돈 버는 법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쓴 책이라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학벌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조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자는 부제에서도 볼 수 있듯 천천히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서 만든 분은 진정으로 강한 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총 4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돈 공부와 부자 되는 마인드에 있어서 정말 날카로운 주사바늘 같은 따끔한 조언과 저자의 철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사업을 통해 부를 일궈온 저자의 인생 흔적이 깊이 묻어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욱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냉소적이지만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저자의 문장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외치는 듯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저자가 정리한 느리지만 완벽하게 돈 버는 방법, 터틀 스텝 10단계가 담겨 있는데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아주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주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터틀 스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종잣돈 1만 달러를 만들고 소득의 40%를 적립식으로 미국 ETF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갚고 소득의 20%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40%를 매달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언제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생산수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무엇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본업을 하면서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신의 수동적 소득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거나 현금 흐름이 아닌 시세 차익을 염두하고 투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비율에 부동산 비중이 아주 크다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시세 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단계가 분명 필요할 수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다른 특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이것을 염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